앞으로도 제가 볼 땐 시장 난이도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요즘 댓글들 보면 약간 저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여전히 굉장히 비중이 높으면 국장에 대해서는 조금 올 초에 놓고 보니까 어때요? 한국 시장도 좋아지고 유럽도 급등하고 있고 그러면 현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려면 월간 이선엽 2025년 2월호가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선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예. 거의 연간으로 이선엽 이사님과 예. 강의를 함께하는 거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사실 우리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하는 특강은 많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 합니다. 하면 알아서 들어오십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컨셉을 조금 특이하게 잡았죠. 오마카세. 오마카세. 예. 제 입맛대로. 이렇게 오마카세 이렇게 예. 주방장 요리. 그렇습니다. 그게 맡김 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리사 주방장한테 다 맡긴다 하는 것처럼 어떤 특강의 주제도 예. 주도 토픽도 예. 이사님한테 다 맡기는. 그렇죠. 왜 이런 결심을 했냐면 네. 기존에 아마 여러분들 저 말고도 저 훌륭한 분들의 강의를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런 강의를 중복돼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뭐 매일 강의만 듣다 끝나? 아니면 뭐 기초만 하다 끝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우리 옛날에 대학교 기준으로 보면 문제풀이반이라고 보면 되는데 단순 문제풀이반이 아니라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초가 튼튼해지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수업을 들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첫 시간 같은 경우는 매크로도 하겠지만 사실 나한테 맞는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을 건데 네. 그런 강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방법을 택했을 때 성공 확률이 되게 높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어떤 문제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시장을 잡아가고 어떻게 수익을 내서 고민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강의가 굉장히 분기마다 좀 심도 있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음에는 이제 그 강의안을 주셨을 때는 저도 심플하게 뭐 이번에 그냥 재무제표하고 이번에 뭐 하고 그러려고 그랬는데 네. 그거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그리고 그거 많이 했는데 물론 너무 좋은 분들이셨을 거고 나름대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고민이 있으셨기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저절로 그게 활용도 되면서 다시 내가 이런 걸 공부했었지라는 게 올라올 수 있는 정도.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굳이 처음 들어도 이게 이렇게 해서 이걸 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그런 컨셉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전반으로 갑니다. 그렇죠. 실전반으로. 예. 해서 예. 3월 22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 분기별로 예. 3, 6, 9, 12 예. 이렇게 갑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연간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그런 것들을 통해 실제 응용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숙제도 내주시나요? 시험도 봐야 되나요? 시험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떤 예. 사람은 주식을 굉장히 잘해서 진짜 열심히도 하고 기초도 튼튼해서 90점, 100점 맞을 수 있지만 네. 일반인들은 그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상식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만 가지고도 사실 90점, 100점은 모르겠지만 80점까지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수업의 목표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특히 이제 작년에 2024년도에 했던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한 그 주도주 강의 네. 그거 들으신 분들이면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예. 많이 달라.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 너무 길었습니다. 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네요. 그 관련된 건 고정 댓글에 있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025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2달도 안 됐습니다만 이 정도면 굉장한 종목 장세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제가 지난 연말부터 여러 차례 나와서 올 그래도 1분기는 미국보다 한국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드렸고 네. 미국은 좀 쉬어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좀 더 추가적으로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어마어마한 종목장이죠. 예. 다만 이제 종목장이다 보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거는 지난 연말에 워낙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들이 강해서 줄여놨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접근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단기간에 조금 오른다고 해서 내가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야 될 거냐 해야 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특정 어떤 테마들도 되게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접근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야하. 어쨌든 뭐 많이 빠진 시장이기도 하고 밸류에이션도 해외보다 굉장히 저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정책적으로 수혜보는 부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시장이 많이 선전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국내 경기도 안 좋고 예. 뭐 주변 환경도 안 좋고 뭐 관세니 어쩌니 되게 예. 안 좋게 보이는데 이 안에서는 또 엄청난 수익률 장세가 그럼요. 나타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종목 장세냐?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봐야죠.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떤 의외로 종목별로 수익을 많이 내려면 이런 시장이 굉장히 특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봐도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서 초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이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땐 시장 난이도는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 중요한 건 미국도 비슷해 보여요. 어. 미국도 최근에 여러분도 아마 올 초에 미국 증시, 그러니까 지난 연말부터 미국에 투자했던 분들은 다 손실이세요. 대부분 뭐 좋은 종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M7을 비롯해서 뭔가 시장에서 핫한 종목들은 대부분 손실인데 그렇게 보면 미국 시장도 제가 보기엔 앞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미국장이 좋다라는 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으나 우리가 생각했었던 만큼 접근이 거기도 쉬울 거냐 생각을 해보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이제는 뭐 밤새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장을 이미들 많이 떠나셨는데 예. 국장 내에서 수익률 게임은 본격화되고 있고 예. 양방으로 조금 안 좋은 말로 터질 수도 있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그러야 장세.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휩쓸리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사실 저희들이 이제 촬영하고 나서 나중에 댓글도 달릴 텐데 요즘 댓글들 보면 약간 저는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많은 그 얼마나 힘드셨는지가 그 댓글에 나와요.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국장이 조금 반등할 것 같습니다 하면 댓글이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 안 좋은 거 이면에는 그동안 내가 국장에서 너무 힘들었고 사실 국장에서 너무 많은 손실을 봤다라는 의미들이 많이 담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진짜로 괜찮아요. 근데 거꾸로. 반대의 경우로 뭐 이제부터는 또 다시 국장으로 와야 돼 이런 판단이 들 때가 제가 보기에는 국장의 1차 랠리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워낙 뭐 이제 투자자분들 뭐 다 반응이 다르시겠지만 그렇게까지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미 약간 스텝이 꼬이신 분들이시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지쳐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왔을 때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여러분들 그 댓글과 반대로 움직였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안타까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스갯소리로 그 국장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라고 한국 개미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국장이다. 그렇죠. 요즘 이건 미국도 장난 우스갯소리로, 아니에요, 그죠? 우스갯소리로. 그 얼마 전까지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등을 예. 할 때 5만 뭐 한 8천 이렇게 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종목들이 좀 빠지기도 했었거든요. 예. 좀 반도체가 올라오면 다른 섹터에서 좀 수급적으로 약간 좀 불리함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도 드는데 이건 좀 너무 나가는 우려일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아닙니다. 걱정을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현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삼성전자가 혹시 조금 크게 반등을 할 때 다른 종목들이 쉬어간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시장의 체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펀드들 때문인 건데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펀드들 같은 경우는 절대 수익을 즉 우리가 무조건 돈을 벌어야 돼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수만 이기면 되지 보통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벤치마크만 이기면 되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 벤치마크를 이기기 위해서는 전자가 오를 경우 워낙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전자를 담지 않으면 안 되는 불상사들이 생겨요. 불상사. 예. 그러면 그걸 담기 위해서 돈이 없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유입되는 돈들이 없으면 결국 기존에 있던 걸 팔아서 전자를 담을 수밖에 없는데 누가 보더라도 팔 때 시세에 부정적이지 않게 즉 기존에 있던 펀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오르고 있는 종목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점들이 와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전자가 혹시 급등하는 구간이 오면 안타깝게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오히려 된소리를 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은 되게 기회거든요. 매수 기회거든요. 어느 쪽이에요? 그 된소리 맞는 쪽. 아. 예, 된소리 맞는 쪽.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죠. 수급 때문에 된소리 맞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업들이 괜찮다라고 해서 아마 막판에 편승하신 분들이 같은 경우는 그 단기 변동을 견디기가 대단히 쉽지는 않죠. 그쵸, 왜냐면 그쵸. 이제 사람이 그렇잖아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이 정도 빠지고 나면 혹시 내가 꼭지 잡은 거 아니야? 정말 끝난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 있는 거고, 또 전자가 오르니까 또 불안하지. 야, 이제는 저거 또 사야 되는 거 아니지? 그래서 굉장히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전자가 올라갈 때 그런 경우는 시중에 자금이 메말라 있을 경우에 한정을 합니다. 만약에 추후에도 시장이 조금 더 좋아져서 시장에서 자금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예탁금들이 많이 유입되기 시작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면 그런 현상들은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딱 놓고 보면 아직 자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매수세가 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메커니즘을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행위의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 체력이 없어서 딴 걸 사기 위해서 다른 걸 팔아야 되는 이런 어떤 뭐 우리 보통 윗돌 빼가지고 아랫돌 괴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또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 예를 들어서 수익률이 50% 됐다가 네. 한 40%까지 수익률 조금 이제 반납하고 가는 건 기다릴 수는 네. 있지만 사자마자 마이너스 10% 되면 그렇죠. 내가 예. 혹시 잡았나 보다 또 이렇게 되죠. 저희들도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되게 힘든데 조금 버티니까 또 다시 다 올라오긴 하는데 그 버티는 게 제가 봐도 쉽진 않다라는 거죠. 약간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중국 쪽에서 좀 IT 소비가 좀 회복된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레거시 D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HBM은 아니더라도 그것만으로 또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논리로 이제 5만 원 초반부터 5만 원 후반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부터는 좀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일단 1분기는 그런 것 같아요. 1분기. 1분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는데 네. 한국이든 중국이든 우선적으로 일단은 졸업 시즌과 입학 시즌이 있다라는 거. 이게 일단 우선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춘제라는 게 있었죠. 그다음에 이구환신이라고 해서 휴대폰을 사면 15% 이렇게 좀 깎아주는 네, 네, 그렇죠? 네. 이런 보조금. 정책도 있었는데 지난 연말까지는 휴대폰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처음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이제 3월 지나서 이관신 정책은 지속되겠지만 네. 이제는 뭔가 조금 계절적으로 성수기를 지나서 2분기에도 지속될 거냐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또 바로 중국에 들어갑니다. 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표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주말에 또 갔다 와서 그 여부를 판단하면 왜냐하면 1, 2월 달에 머릿속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연속성을 가지는지 보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조금 더 이제 갔다 와서 보시면 더 명쾌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다만 이제 3월 호 때. 근데 이제 중국 기업들 뭐 CXMT라든지 YMTC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메모리 반도체까지도 굉장히 빠르게 추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켠에서는 중국 기업과 기술 격차가 여전히 크다. 예. 근데 또 한켠에서는 레거시 메모리 여파이 회복이 되더라도 일정 부분을 중국 기업들이 먹기 때문에 과거만큼의 삼성전자 수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이게 충돌을 하고 있거든요. 이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뭐 제가 반도체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미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 관련해서 좀 위협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이전보다는 분명히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정도 IT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예전엔 30% 오르는 거였다면 이제는 30%가 아니라 15%나 10% 정도밖에 못 오르는. 그러니까 좋아지는 방향은 맞지만 그 좋아지는 정도가 덜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올라오고 있는 건 알고 있고 올라오면서 걔들 박차를 가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시장이 잠식당하는 거니까. 참고로 많은 투자자분들 우리나라가 못해서가 아니고요. 중국은 정부가 너무 밀어줘서 그런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중국은 정부가 야, 다 중국 거 써 이러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적인 측면 입장이나 일반적인 어떤 경쟁 구도에서는 당연히 우리 삼성 거를 쓰는 게 맞는 건데 정부가 강요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들을 일단 주제하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지금 중국에서 혹시 향후에 많이 팔리게 되는
폰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더 고사양 폰이다. 그러니까 네. AI를 하기 위해서 저가 폰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폰 중심으로 간다라면 그거는 아직까지 중국보다는 한국이 비교 우위니까 중국이 저가집 중심으로 좋은 거라서 조금 더 뭔가 고사양 폰을 쓰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직 비교 우위가 있으니 이럴 때는 조금 더 달아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시간이 아주 많이 남은 것 같지는 않다 정도는 충분히들 인지하시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그래도 회복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기는 네. 한데 주변에 이렇게 보면은 몇만전자 되면 팔아야지. 몇만전자 회복이 되면 팔아야지. 이렇게 막 이를 악물고 기다리시는 분들 네. 계세요. 이런 건 약간 좀 수급적으로 좀 악재이기는 한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맞을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우선 전자에 대해서 워낙 실망들을 많이 하셔서 의외로 물량들이 많이 털려나갔어요. 이미.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게 조금만 의외로 매수세가 붙어주면 의외로 생각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전자가 좋지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싸요. 어쨌든 간에 지금도 제 가치를 최소한 안 좋다라는 것조차도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최근에 나오는 삼성전자 갤럭시 25부터 시작해서 품질이 되게 좋아졌어요. 정말 제가 봐도 잘 만들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항상 전환이라는 게 이런 데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뭔가 안 좋지만 안 좋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전자라는 기업이 되게 훌륭한 인력들도 많고 네. 여전히 기술력이 있는 잠재력이 좋은 기업인 건 맞는 거잖아요. 일단 스마트폰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로도 일단 그 가격까지 오면 한 번 더 확인해 봐야죠. 그러니까 이 가격이니까 팔자가 아니라 이 가격 올라오는 거 이상으로 무엇이 있을 수 있는지 일단은 D램에서도 아니면 기존 제품에서도 경쟁력을 한번 살펴보고 그 액션을 하셔도 저는 충분히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와 이제 지겨웠어. 이렇게 내가 물렸었는데 이 가격이 어디야? 지금이라도 팔고 떠나자라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워낙 빈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만큼 올라왔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액션을 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올라오는 가격이 아니라 그 그렇죠. 가격의 배경을 봐라. 예. 왜냐면 그 가격 올라왔을 땐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외국인들도 바보가 아닐 텐데 그 종목을 사들였을 때는 그 나름대로 이유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걸 안 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삼성전자 얼마 전에 또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예. 또 한 차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도움은 될까요? 또 제한적일까요? 지금은 의지는 좋은데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자사주 매입 소각만 놓고 보면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있어서 예. 사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서 매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그만큼 그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이렇게 덜어야 되는 악순환이 있어서 실제 주식수만 놓고 보면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사들이는 숫자보다 그 삼성생명이나 삼성화재가 팔은 물량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그렇죠. 앉은 자리에서 보험 예. 계열사가 갖고 있는 지분율이 올라가 버리니까.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그만큼은 자동으로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수급적으로만 놓고 보면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되려 불리해지는 기현상들이 일어나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지금 아마 의회에서도 국회에서도 야 이거 금산분리법 이거 어떻게 되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어떤 의지나 이로 인한 주주 환원 정책은 사실 반길 만한 일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로 인해서 수급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되려 역풍을 맞고 있는 재미있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굳이 전자가 그런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느냐. 저라면 물론 제가 이제 오너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직원들 그죠?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보너스 팍팍 주고 그러면 오히려 그 자사주 이상만큼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기술력 개발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굳이 제가 보기에는 되게 힘든 기업들이 오히려 설비 투자를 하고 아니면 R&D 투자를 해야 될 돈들을 이렇게 낭비하는 건 좀 그렇게 썩 바람직한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 기업이 뭔가 이런 사이클을 타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분명히 위기인 거 알고 있는데 위기 때 밸류업을 하는 게 맞느냐. 사실 이런 고민은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주주 환원은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이 무엇이냐, 추가 투자가 또 얼마나 필요한 그럼요. 산업이냐, 이 자원의 배분을 어디에다 먼저 해야 하느냐, 이건 또 이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는 사실 거니까요. 말이 주주환원이지 결국 주주환원의 가장 큰 목적도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도 예, 보유하신 분들의 보유 주식이 좀 더 가치가 좋아지기 위해서 그쵸, 하는 그쵸. 건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주주 하나는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기술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기술력만 제대로 보여주면 이 자리에 있을 만한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 오르는 거 보셨겠지만 그 정도 수익률을 기억해야 될 회사가 지금 뒷걸음질 쳤으니 지금 보여줘야는 제대로 된 어떤 그 밸류업 이런 것들은 뭐 자사주 조금 사서 뭐 하루에 한 1, 2% 올랐다 하면 몇 프로 올랐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근본적으로 기술력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신뢰했었던 삼성전자로 돌아가서 그 정도 주가를 올려놓는 게 저는 제대로 된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사주 사는 것보다는 한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거. 예. 본질은 예. 기술로서 그걸로서로 가치를 높이는 네. 것이다라는 거고요. 잘 되길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뭐 잘 돼야죠. HBM3E까지는 좀 그렇지만 4로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돼야겠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수원시장님이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수원시에서 강의를 했었는데 네네네. 거기가 이제 삼성전자로 먹고 사는 그쵸, 동네 그쵸. 중에 하나잖아요. 예. 많은 걱정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아. 거기 있는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제가 볼 때도 그렇고 이게 단순히 전자만으로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전자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거기서 같이 수주도 하고 중소기업들도 많고 또 그 중소기업들 삼성전자 관련해서 거기서 뭐 식당도 있을 거고 커피숍들도 있을 거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소상공업자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아무튼 전 되게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여튼 지금부터는 하여튼 지금까지 온 거면 되게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크게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잘 돼야죠. 예. 약간 이제 또 HBM 이야기 잠깐 나오면 SK 하이닉스도 잘 나가다가 주가는 좀 20만 원대 초반에서 네. 계속 좀 쉬어가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현 시점에서 투자 매력들을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좀 어떻게 갈라서 봐야 될까요? 사실 되게 판단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둘하고 비교를 하려면 결국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삼성전자가 기존에 있었던 기술력을 회복을 해서 그 신뢰를 찾아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건 사실 누구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결론이 나와봐서 이제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거도 제대로 쓰고 그 HBM을 쓰는 것도 단순히 저가 이게 아니라 이제 HBM3E 그죠? 네. 12단, 뭐 16단 이런 데 동시에 같이 들어갈 때 뭔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지. 뭐 지금 뭐 밑에 거부터 치고 올라온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겠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HBM을 정말 시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술력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 전자가 유리한 건데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여의도의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죠. 아마 그거는 현재 그 하이닉스에서 HBM을 연구하시고 공정을 담당하시는 핵심 관계자 아니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고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 그 애널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여의도 있는 분들한테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뭐 두 개를 가지고 저울질하긴 제가 볼 때는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HBM3 뭐 12단 아니면 HBM4 뚜껑 열어봐야 한다. 근데 그렇죠. 이제 딱 뚜껑을 열어봤는데 성공적이야. 퀄리티에서 완벽했대라고 하면은 그때 뭐 6만 전자가 되더라도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올라온 가격 그 배경을 판단을 해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예, 돌아가야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단기간에 될 거냐라는 의문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맞는 건지 그 고민도 좀 있을 거고. 아무튼 뭔가 우리가 판단하기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뭔가 들어야 되는데 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2년이 넘도록 사실 뭔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그게 대부분 불발이 됐고 또 최근에는 HBM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어떤 12단을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쓴 D램에 대한 설계 문제가 있다라고도 현재 젠슨왕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예. 전자도 인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뭔가 단시간에 이게 딱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제가 볼 땐 비교한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중국 테크 기업을 산다. 이거 검토하고 예. 있다. 그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딥시크 공개된 이후에 중국 특히 이제 항생 테크 지수 같은 거 엄청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또 항생 테크 뭐 이른바 ETF 같은 걸로 맞아요. 투자 관심 갖는 분들 굉장히 많다 예. 하더라고요. 지금 시점에서 접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미국으로 가신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AI의 가장 큰 핵심은 미국이 아니겠느냐라고 빅테크. 가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딥시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만큼 중국도 기술력이 만만치 않구나라는 걸 보여준 거죠. 여전히. 그런데 그와 비교할 때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아주 많이 싼 거죠. 아직도 밸류에이션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럼 일단 이렇게 전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만약에 여전히 AI 관련주들이 계속 올라갈 수 있다라면 중국도 그 방향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상황에서 미국의 기업들은 좋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생각해도 최근에 조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아니면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부담이 있는데 중국 기업은 올랐어도 미국 기업이 그동안 AI 때문에 올랐던 그 주가 상승률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너무나도 차별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고 안 본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최소한 올해는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점에서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관련자들을 모아놓고 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거잖아요. 중국 그죠? 테크 기업들. 네. 그렇게 보면 그 응원의 메시지는 최소한 올해는 건드는 쪽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의지를 붙들어주는 쪽인 건데 올해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이다. 그렇죠. 심한 당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알리바바의 마윈도 네. 몇십조 투자하겠다고 맞아요. 얘기를 한 거 투자도 보니까 그러면 중국이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밸류에이션도 싸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 주식에 비해서는 별로 오른 건 많이 없어 보이지. 근데 기술력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지. 네. 정부가 또 많이 밀어준다지. 그럼 사실 제가 보기에는 약간의 굴곡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올해를 놓고 봤었을 때 여러 가지 투자 대안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정말 괜찮은 투자 대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굳이 뭐 한다라면 이쪽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허. 예. 요거는 또 이제 중국 다녀오시는 그 포인트 중에도 요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중국 예.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 맞습니다. 예. 이번 달은 아니지만 또 그 다음에 갈 때는 또 이제 북경에도 한번 가볼 건데 딥시크를 한번 가보려고요. 딥시크 그 회사를요? 예. 섭외가 되나요? 제가 아는 분들이 그쪽 회사들하고 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우리 이제 그 관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고 모레에도 중국의 가장 큰 증권사 분들이 뭐 오신다라고 해서 한번 미팅도 한번 가질 예정인 건데 한번 손을 대보면 가는 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여기가 중관촌이라 그래서 북경대 앞에 보면 우리나라처럼 무슨 벤처밸리 같은 데가 있어요. 예, 그쪽에 가면 여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아는 건물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고 건물까지도 예. 다 아시고. 아니, 중요한 건 뭐 제가 뭐 간다고 그분들이 뭐 하는지는 모르지겠지만 네네. 어쨌든 일하는 분위기라 이런 것들 설명도 볼 수는 들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한번 가보고 그래도 평가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분위기가 묘한 게 중국의 지금 테크 기업들은 이제 엄청나게 뜨고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주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근데 미국의 M7은 좀 쉬어가고 있단 말이죠. 예. 물론 이제 작년까지도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만 최근 상대적으로 미국 M7이 부진한 이유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역시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뭐 팔란티어 같은 거 100까지 올랐는데 앞서 말씀드린 중국 애들은 이제 10몇 뭐 이렇거든요. 네. 이 격차가 굉장히 큰데요. 일단 많이 올라서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많이 오를 때 지난 연말에 과하게 올랐어요. 단기간에. 왜 과하게 올랐냐면 한국 분들이나 해외에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야 이제는 미국장밖에 볼 데가 없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국장 다 버리고 그쪽으로 가면서 글로벌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이 단기간에 미국 시장으로 몰렸어요. 집중적으로. 그 미국에서 어떤 칼럼니스트가 그런 글 썼다 하더라고요. 한국 투자자들 왜 이렇게 몰려오느냐. 그러니까요. 여기가 예. 이제 한국장이 된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럴 정도로 급하게 몰렸으니 그 몰린 자금들은 미국 주식의 밸류를 보고 사신 건 아니에요. 일단은 테슬라 사야 되지 않겠어? 아니면 뭐 M7 사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네. 엄청 해서 사셨기 때문에 올라온 건데 문제는 올 초 들어오면서 그 자금이 분산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는 오로지 미국으로만 너무 많은 자금들이 들어갔고 그 자금들이 들어간 거는 당연히 미국의 AI가 좋은 것도 있었지만 트럼프 정책 자체가 오로지 미국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기대도 담고 들어갔었던 건데 네. 올 초에 놓고 보니까 어때요? 한국 시장도 좋아지고 유럽도 급등하고 있고 아하. 그렇죠? 미국 외지역이 급등하고 있으니까 들어가던 자금들이 분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현 상황에서 미국이 여기서 주가가 더 많이 오르려면 지난 연말에 들어왔던 것보다 더 많은 자금들이 뒤에서 받쳐줘야 되는데 그 자금의 흐름이 이제 역으로 들어온 거죠. 그게 데이터로도 확인이 되는데 유럽으로 아시아 쪽으로 자금들이 분산되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더 이상 밀어줄 힘이 없다 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많이 커진 것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4월 15일에 이제 세금 납부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일단은 일부는 좀 팔아서 예. 세금을 크게 내고자 하는 미국은 1년에 세금 2번 크게 내는데 요때 굉장히 휘청이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그것도 일단 제가 볼 땐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누가 뭐래도 고밸류를 일단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라서 과열 신호를 보내고 있다 보니 그 과열을 시키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도 그래서 특히 이제 펀드들 중에서 미국에서 추세 추종 펀드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올라가면 더 사고 내려가면 더 팔고 이런 펀드들이 있는데 그런 펀드들이 지금 최근에 어떤 추세 이탈하는 모습이 약간씩 보이니까 거기서 이제 기계적으로 물량을 더 쏟아내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본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왜 그 말이 맴돌지? 한국 개미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국장이라는 말이.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이나 1월에도 그 말씀을 국장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게 그 논리였었거든요. 너무 많이 쏠렸는데 그러면 그 이제 자금이 막 반순이 국장 될 것 마케팅 같아요. 한다고 막 댓글 막 달고.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댓글이 안 좋을수록 국장은 추가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제가 우려스러운 게 이렇게 했는데 맞아 네 말이 맞아 다시 국장으로 와야지 이러면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래도 약간 또 와이스트리 구독자분들 좀 다르시기는 합니다. 한 가지 그래도. 분명한 건 많은 분들이 미국장 좋아하시지만 저도 그 큰 그림이 무너졌다고 생각은 안 해요. 당연히 올랐으니까 쉬는 거지 지금 있는 시장이 뭔가 끝을 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완전히 우리가 추세 방향을 바꿔서 하락으로 전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또 잘 들고 계시거나 또 밑에서 잘 사시면 저는 여전히 뭐 긍정적인 시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그거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제 단기간에 워낙 낙폭이 컸고 뭐 팔란티어 같은 건 몇십 %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신 분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듣고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게 견디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난해 국장에서 팔고 가셨으면 손실로 가셨을 건데 거기서 손실 보시고 나서 지금도 손실이 보면 그거에 대한 상처가 생각보다 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월 25일에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금통위가 금리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 미국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인 건지 아예 이제 기대도 안 하는 건지 기준금리 인하는 별로 이제 신경을 안 쓰는 건지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상 지금 방향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방향이 예, 없다. 왜냐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물가 지표만 놓고 보면 금리를 올릴 정도는 아닌데 네. 문제는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쓰는 모든 정책들이 혹시 금리를 내리는 방향이 아니라 위로 올리는 방향이 수도 있지 않겠냐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트럼프 정책을 아직 다 반영을 못 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관세라는 게 부과한다라고 얘기했지 실제 부과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연준도 지켜보고 데이터 지켜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정책들과 관련된 효과도 지켜보고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오르는 쪽도 내리는 쪽도 아니고 그냥 관망을 통해서 지켜보는 쪽이다.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팽팽한 긴장감일까요?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을 긴장감은 해요. 아니고. 예, 긴장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당장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최근에 미국인들 지금 뭐 물가 때문에 그 고통이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불러올 정도로 물가를 급등시켰다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봐야 돼요. 실제 최근에 트럼프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 관세 정책을 일단은 4월에 쓴다라는 것도 원래는 취임 첫날 한다고 했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그죠? 물론 협상을 하기 위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나오고 있는 트럼프 또 베센트 장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물가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관세 정책을 쓰되 물가를 최소한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쓰려고 하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까지 일어날 가능성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뭐 향후에 물가는 제가 볼 땐 방향이 당분간은 1, 2년 차이는 위보다는 그래도 현재보다 조금 아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를 위해서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취임사를 통해서도 공식적으로 얘기했죠. 취임사 1번이 뭐였냐면 내가 불법 이민자들을 어떤 식으로 차단을 하겠다라는 게 취임사 1번이었고 두 번째는 물가를 잡겠다라는 게 2번이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건 이분이 트럼프란 사람이 보는 물가에 대한 원인인데 미국의 물가가 높은 원인은 첫 번째로는 과잉 지출에 있고 요거는 바이든을 디스하기 위해서 당신들이 그동안 너무 많은 돈을 풀었는데 그 부작용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국제 유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유가가 너무 높아서 사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얘기들이 있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실 물가라는 게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나온 지표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3%다. 그럼 시장은 와 연준이 얘기하는 2%대로 왔네라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이건 물가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오르는 폭이 줄어든 거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물가를 아래로 내릴 수 있는 요인이 딱 유가예요.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료. 근데 그건 날씨 영향이 있으니까 트럼프란 사람이 정책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는 유가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는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일단 우리가 정치적 목적은 불법 이민자 차단, 경제적인 목적은 물가 하락, 네. 그다음에 산업적인 패권은 에너지 패권.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 유가 또는 가스의 채굴을 정말 많이 하고 그로 인해서 이와 관련된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 과잉을 일으키고 이것들이 에너지 가격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생각을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만간 실행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물가의 방향은 올해를 놓고 보면 위보다는 아래일 가능성이 사실은 조금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되고 안 하면 여기서 관세 정책을 더 강하게 쓸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 정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국제 유가는 잡아야 된다. 그래서 잡기 위해서 어떤 짓이든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그 관세도 계속해서 헷갈리는 게 이사님도 이 관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취임하자마자 실행한다고 해놓고 또 멕시코 어떤 캐나다 약간 액션을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한 달 유예 근데 또 한 달 그 유예한 게 다 와 가는데 그렇죠. 일단 오늘 얘기한 것까지는 예정대로 3월 4일에 시행. 맞아요. 근데 또 이게 그 전날이고 언제고 또 바뀔 수도 있어서. 예, 그렇죠. 아 이거는 뭐 진짜 숨가쁘게 우리 또 이제 숨가쁘지만 분명한 건 4월에는 어떤 식으로도 부과가 될 거라는 거죠. 4월에는. 네, 왜냐하면 지금 국가별로 그러니까 멕시코나 캐나다한테 먹인 관세도 일단은 4월이고 우리한테 얘기했었던 상호 관세라는 거 그것도 지금 4월이고 그다음에 종목별 관세죠. 품목별 관세. 그러니까 뭐 철강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것도 4월이고. 그러니까 4월은 크든 작든 어떤 식으로도 한 번은 관세에 대한 피해를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달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항상 말만 하면 아유 저봐 또 뭐 협상하려고 그랬지 역시 아니었어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본보기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왜 굳이 4월이냐? 일단은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기 것도 있을 거고 네. 두 번째는 일단은 협박을 했으니 협상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거고 세 번째는 트럼프가 행정부한테 명령을 내려놨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 무역이 왜 이렇게 적자가 됐는지 제대로 된 원인을 내놔봐. 그리고 국가별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국가별로 어느 정도 관세를 부과하면 적당한지도 한번 자료를 내놔봐가 4월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구체성을 가지고 이제 상호관세 같은 경우 한국은 뭐 얼마, 한국은 어떤 품목이 얼마, 아니면 일본은 어떤 품목이 얼마 이런 식으로 구체성을 가지고 하려는 게 4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4월로 미룬 경우도 동시에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어쨌든 4월엔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관세는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맞고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4월 시장이 만만치 않은 거죠. 우리 입장에선. 이게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현대제철이 미국에 공장 건립하는 것도 뭐 이제 검토한다고 하고 그거로 또 이제 트럼프는 자랑스럽게 본보기 예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사실 이제 철강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 어떤 관심권역에는 오랫동안 없었기 없죠.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걸로 된 소리를 맞는 게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 물론 이거는 국내 관세 이야기이긴 한데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 제품 반덤핑을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조금 반칙인데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덤핑 관세를 매기는 걸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러면서 그 소식 이후에 조선주가 떨어졌습니다. 예. 중국산 철강 좀 싸게 들여와서 했더니. 써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러면 이제 생산 단가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있죠. 확실히 뭐 원자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잖아 있는데 예.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배가 없어서 뭐 우리 도크도 다 차서 쉽지 않아라고 하는데도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된 어떤 그 원재료 오르는 부분을 우리 조선 업종이 흡수하기보다는 선사들한테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점들도 선사들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제가 볼 땐 부정적인 피해는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뭐 최근에 지금 말씀 주셨지만 조선 업종과 관련해서는 애널리스트 분들 간에서도 의견이 많이 엇갈리고 있고 어떤 분은 하선, 어떤 분은 재승선 뭐 얘기하시면서 되게 재밌는 예들이 많이 나와요. 중립 의견들이 좀 나오기는 해요. 예. 그런데 저희들 경험상 이 조선과 관련 애널리스트들 의견이 의견대로 같은 사례는 생각보다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나뉘고 있다는 얘기는 그분들도 사실 앞으로 주가를 전망하기가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현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주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된다라면 지금도 제가 볼 땐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거의 다라고 보면 일단 반영이 다 됐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반영이 다 됐다라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수주의 가능성 열어두고 있는 편이긴 한데 뭐 그거야 뭐 시장이 나중에 판단을 해주겠죠. 어떻게 보면 조선주 중에서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차이가 네. 이제 많이 나더라고요. 네. 미국 가는 배, 미국 안 가는 배, 미국 이제 군대로 가는 배, 미국 군대 안 가는 배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그러면은 좀 디테일이 좀 달라져야 될까요? 지금 그 디테일이 생각보다 디테일 많이 커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주셨지만 미국 가는 배, 그다음에 미국 가지 않는 배, 뭐 그다음에 뭐 군함으로 가는 배, 그렇지 않은 배. 근데 최근엔 LNG로 가는 배, 그렇지 않은 배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가면 다 해당이 돼요. 결국은 뭘 해도 걸리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가면서 우리나라 조선 업종들은 키 맞추기도 가능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 맞추기도. 네.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의미 있는지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간파를 하셨을 텐데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려야 되겠고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이 그 조선주 배를 만드는 회사보다는 훨씬 더 싸다라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예. 요거는 동일하십니까? 그럼요. 많이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 안 움직였던 거 불확실했던 거죠. 이거 뭐 이렇게 나온다던데 되겠어? 얼마나 가겠어? 라고 하는데 이제는 이게 단기가 아니라 뭔가 추세적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으면 그 밸류에이션을 찾아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은 원래 이제 조선주 가고 그 다음에 기자재 따라가는데 네. 조선주가 끝나면 기자재 올라가다가 말 수도 있을 때는 이런 의심들이 약간 그렇죠. 좀 있었을.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최근에 조선주가 올랐던 것도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많았거든요. 이게 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왜냐하면 이제 조선주라는 게 되게 사이클이 긴 산업인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조선주가 한번 올라갈 때도 어마어마하게 올랐지만 그렇죠. 내려갈 때 정말 아픈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조선 업종 애널리스트 분들은 너무 심하게 힘들었던 세월을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뭐 일어나면 매일 빠지니까. 거의 그러니까 10년 이상 갔죠. 안 된다만 10년 이상 하다 보니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된다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람이 한 10년 내내 맞고만 다니면 안 맞는 게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저 사람이 안 때리는 거에 대해서 또 때릴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데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조선 업종 애널리스트는 워낙 훌륭한 분들이긴 하지만 의외로 제가 볼 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걸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거예요. 원래 항상 부정적으로 봤던 분은 확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서 좋게 얘기를 못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의 우수성은 저도 인정을 하지만 그런 측면을 감안할 필요도 우리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조선을 한번 움직이면 이 백고동은 사실 1년 정도에 움직이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워낙 장지산업의 큰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다고 하더라도 조선을 한번 움직이면 꽤 장기간 움직이는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단기간에 좀 올랐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밸류에이션, 그 당시 밸류에이션만 놓고 사실 이게 끝이냐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사실 이와 비슷한 게 최근에 방산이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지난해도 뭐 그렇지만 야, 이 정도면 다 온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도 훨씬 더 많이 달리지 않았습니까? 방산이라는 특성도 단순히 수주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AS부터 해서 뭐 어쩌죠? 되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들인데 알면서도 하다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다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비슷하게 조선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조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혹시 너무 보수적인 추정은 아니었는지 또 보수적인 추정에 이 정도까지로 봤는데 그 이상으로 추가 수주의 가능성은 없는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는 있고 당연히 이렇게 해서 추세로 자리 잡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 관련 기자재들도 그와 궤를 같이 할 거다. 이런 정도로 마무리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주가 좋아도 앞으로 수주가 더 좋아야 하는데 그렇죠. 주가가 이제 또 피크아웃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가 사실은 이것도 한 1년 전쯤에도 있었어요. 1년 내내 피크아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이른바 논쟁, 그렇죠. 또 걱정, 예. 또 항상 투자자들은 올라도 걱정, 떨어져도 그런데 걱정이니까. 그 논쟁이 나쁜 건 아닌 게 건강한 논쟁인 거죠. 예, 이런 논쟁이 있어야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좋게 보시는 분이든 아닌 분이든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달에도 약간 좀 대형주 위주로 포트를 꾸리는 게 낫다라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실제로.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예. 실제로 올해도 보면 뭐 지금 조선주도 그랬지만 조선주가 소형주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훨씬 더 유리하게 여러분들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다른 업종들도 제가 볼 땐 대형주의 움직임이 생각보다 참 괜찮았다. 이런 판단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일부 오르다 말았지만 어쨌든 화학주도 조금 꿈틀거렸었고 뭐 철강도 꿈틀 아직은 일회성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아니었던 거죠. 물론 이제 일부 로봇이니 어떤 그런 테마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가 없으니까 그쵸. 그건 할 수 없겠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에서 대형주들이 그래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준 게 올 상반기 아니 1, 2월 달 이렇게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잘 나가도 걱정이고 피크아웃 걱정을 늘 투자자들은 안고 사는데 조선주도 마찬가지였고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방산주도 마찬가지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또 피크아웃이야 막 이런 이야기 정말 많았었는데 이제는 종전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유럽을 비롯해서 방위비를 더 증액해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멈추질 않고 있고요. 근데 방산주는 지금부터 또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낙관적으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일반적으로 방산주들은 전쟁이 끝나면 사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에 뭐 미국 방산주들도 그랬다 하고. 예, 저도 이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 1940년대부터 방산주들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의 전쟁은 좀 큰 전쟁들이 많아서 무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공급 과잉이었었어요. 뭐 2차 대전도 그렇고 그죠? 어마어마하게 공급을 과잉해 놨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 무기에 대한 수요가 워낙 급격하게 줄어드니까 뭐 무기 가격은 말할 필요도 없고 설비 투자도 쉽지 않은 그러다 보니 정말 어려운 국면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는 끝났어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무기와 관련된 공급 과잉 가능성은 없죠. 뭐 어느 국가들지 지금 뭐 공급이 과잉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무기가 없는 건데 더더욱 중요한 건 전쟁이 어떻게 끝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하. 예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킨 국가가 뭐 패전으로 끝났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러시아가 작살이 났다. 옛날에 2차 대전의 독일군처럼 그죠? 그렇게 되면 니네 다 죽었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굳이 무기를 더 만들지 않아도 상대방이 항복했기 때문에 사실 무기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텐데 뭐 결론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꾸 뉘앙스가 러시아가 이긴 것처럼 몰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예, 러시아가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왜냐하면 일단 빼앗은 지역을 일단은 가져가는 거고 또 러시아가 원했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누가 보더라도 러시아한테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종전을 휴전을 하는 건데 이러면 상대방 국가들 입장에서 즉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예. 러시아의 패전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러시아가 기세 등등하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거죠. 와, 러시아가 그동안 우리를 침공을 했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토부터 해서 미국이 본때를 보여줬구나. 그래서 얘네 꺾여가지고 다시는 우리를 침략 못할 거야. 이래야 되는 건데 와 이거 봐라. 침략을 했는데 오히려 얘한테는 이게 훈장이 돼버렸네. 그러네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침략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죠. 그럼 또 이런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러면요. 이 긴장감이 낮아진 게 아니라 전쟁 때보다도 더 높아진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건 이렇게 되네? 거기다가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방위비 관련해서 유럽의 군대를 줄일 가능성을 이번에 내포했던 게 방위비 줄여. 근데 거기에 유럽 사령부하고 중부 사령부가 같이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있는 아시아 태평양 사령부는 유지가 됐고요. 네. 그렇게 보면 이쪽 줄일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럼 미국이 빈자리를 본인들이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유럽. 그 이상으로.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기 열심히 사야 돼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상 어느 정도는 저는 예상이 됐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실까 봐 일부러 말씀을 줄인 것도 있었지만 예상대로 돼가는 것 같아요. 거의 뭐 그냥 진짜 노다지 시장이 열리고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유럽 경기 안 좋은데 비싼 무기 살 수 있느냐는 얘기죠. 가성비 예, 사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해졌는데 저 10년, 20년 기다릴 수 있느냐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지난달에도 말씀해 주셨던 게 그 지역별 특색에 맞는 무기 체계. 그럼요. 그걸 이제 따로따로 보는 네. 것도 네.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뭐 유럽 경기가 제일 안 좋아 중국만큼 안 좋아 그러시잖아요. 근데 독일 주가가 사상 최고가예요. 그렇죠. 그게 라인메탈이라는 회사 때문에 그래요. 방산주 때문에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하. 그래서 유럽의 경기는 안 좋지만 독일의 경기는 안 좋지만 이런 우려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좋겠지만
유럽에 있는 어떤 방산업체는 더 좋겠죠. 그죠? BA 시스템, 뭐 영국 마찬가지고 다 얘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전쟁 우려가 주가를 만들고 있는, 지수를 만들고 있는 건데 뭐 유럽 오르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아지나 이런 이상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전쟁 우려 때문에 항상 그래서 주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제하고 주가하고 분리해서 보시라는 얘기도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총성이, 한쪽에서는 축포가. 이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씁쓸하긴 예. 합니다만 그것도 하나 여쭤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물론 이제 푸틴하고는 친하다곤 합니다만 오히려 전쟁을 일으킨 국가 편을 들어주는 것 같고 젤린스키를 뭐 퇴임해야 된다, 네, 명분이 없는 대통령 막 압박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좀 고도로 계산이 된 걸까요? 된다고 봐야죠. 우선은 러시아를 감싸 안으려는 노력을 하는 건 중국에 대한 압박이에요. 결국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놓고 보면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어떤 그 관계 이런 결속력을 꺾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일정 부분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정치적 계산이 일단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러시아 편을 들면 들수록 가슴이 타는 건 누굴까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즉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 야 이렇게 전쟁이 끝나면 궁극적으로 지금 러시아가 우리 다시 친구 갈 수 있는 불안감이 커지겠죠. 그럼 그 불안감을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한테 안보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너희들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보장해 줘야 되지 않느냐. 중요한 건 공짜가 없는 거죠. 그 보장만큼 미국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젤렌스키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안보라는 압박을 더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걸 미국이 내줘야 되는 이런 어떤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제 트럼프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꼭 러시아한테 유리하게 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카드를 활용해서 젤렌스키를 압박하고 이로 인해서 뭐 히토리에 관련된 어떤 채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본인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리한 관점에서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 러시아가 그렇게 반대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허용을 안 해줄 것 같고 안 해죽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근데 그 대신에 히토류를 절반 준다라는 거. 근데 그것도 이제 채굴권, 뭐 거버넌스 요구라고 하는데 그거는 먼저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제안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50%를 달라고 하는 거고 젤렌스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양을 제안했겠죠. 그럼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보면 나토 가입이 안 된다면 경제적으로라도 미국과 손을 잡는 게 차라리 나은 걸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유일한 대안이고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도 유럽한테 요청을 하지 않아요. 미국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어떤 그 책임은 미국한테 얘기를 하지 유럽 애들 별로 안 해. 왜? 유럽이 자기들 별로 그렇게 지켜줄 힘이 있는지 본인 스스로도 되게 의구심스러운 게 이번에 전쟁 났을 때도 실제 같이 유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국가보다 미국이 전 유럽을 다 합친 것보다도 2배 이상의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정말 거의 지원 같지도 않은 지원을 했을 정도로 금액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일본이 오히려 더 지원을 많이 했어요.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유럽 꺼져 이럴 수 있죠. 그죠? 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 자기네 유럽이라고 까불곤 있지만 제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뭐 다 들어올 정도로 있느냐 얘기하면 쉽지 않은 거고 뭐 일부 오늘 마크롱이 뭐 트럼프한테 가서 프랑스 군대 주둔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들도 군대가 별로 없어요. 주둔할 수 있는 군대가 많이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뭔가 억제력이 될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유럽연합은 지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안 하니만 못한 욕먹고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분도 있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트럼프가 볼 때는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이거 해놓고 너희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하겠다라고 해.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약간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미국과 함께 히토류 채굴권을 갖고 있고 우크라이나에 정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들어와 있으면 그 히토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제 눈을 부르키고 있을 텐데 러시아가 감히 다시 한번 쳐들어온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방어지를 같이 구축하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우크라이나 히토류 있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데가 도네츠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딱 러시아가 주둔하는 그 앞에 경계.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서 미국이 채굴하고 있으면 러시아가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채굴권 주는 것만으로도 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억제력이 생길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려. 예. 머리 진짜 잘 썼죠. 진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진짜 그것까지 다 계산을 했어요. 확실히 할 했어요. 것 같다. 예.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젤렌스키가 받아들일 것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또 네. 빠른 종전이 되길 네. 바라겠고 근데 종전이 되더라도 유럽의 긴장감은 오히려 전쟁 때보다 배가 되는 거죠. 더 커진다. 네.
그 방산주는 특히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들 예. 있지 않습니까? 밸류 체인은 거의 언급이 안 되죠.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 큰 기업들 중심으로 이득이 많이 나기 때문인 거고 우리가 이런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봤지만 사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저는 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이제 큰 무기들이 좀 많이 나. 우리나라 무기를 보통 미들급 무기라고 많이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면 직접적으로 중소기업들보다는 그래도 대형 기업들 중심으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예, 물론 이제 중소기업들도 좋은 기업들이 많은데 의외로 상장된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좋은 기업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다시 좀 중국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거 한 500번째 하는 질문 같긴 한데 중국이 이제 한한령을 해제한다는 기대감에 예. 엔터 미디어주가 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연초에? 예, 아 진짜 거의 10년째 물어보고 있네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 중국 쪽에 할 좀 수도 잘 될까요? 있지 않을까요? 예.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제가 중국에 갔었을 때 중국인들이 한국 아이돌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 한국 춤추고 노래 듣고 이런 그쵸, 것들이 그쵸. 있다라면 그래서 저는 기대감 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모든 업종은 아닐 거고 일단은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는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이 아이돌이 나가고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나가야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상품들이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되거든요. 그쵸. 광고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중국에서 봤던 중국인들의 한국 아이돌에 대한 사랑은 식지 않았다. 여전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돌이 가서 중국에서 많은 공연을 하고 그런다면 또다시 제가 볼 땐 이전만큼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열풍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양국 간의 어떤 관계 개선이 되는 포인트도 좀 필요할 테고. 실제 그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들이 많이 보여요. 의지는 보인다. 예. 최근에 뭐 비자를 푼 것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 중국이 한국을 통해서 이런 어떤 부작용들을 일정 부분 완충을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한국에 일단 수출도 가능한 거니까 여러 가지 가능도 하고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중 간의 갈등 안에서 또 돌파구도 마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그 중국 쪽 기대를 좀 차치하고서라도 엔터주에 대한 투자 메리트는 현재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제 나이 때 엔터주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나이 연령대는 좀 아니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들이 뭐 아이돌을 잘 아는 삼촌 것들 팬. 예. 물론 저는 굉장히 뭐 좋아합니다. 아이브부터 시작을 해서 네. 뭐 저희 그 뭐죠? 센터에서 이렇게 노래방 가면 제가 아이브 노래 부르거든요. 어떻게 저 다 상상했어. 알아요. 예. 상상했어. 상상하시면 안 돼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좋은 노래를 제가 부르면 이제 개그가 되는 게 좀 문제긴 한데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예. 분명한 거는 뭐 하여튼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BTS는 신적인 존재잖아요. 그들의 완전체 됐었을 때 일단 그것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예. 예, 이런 신적인 존재들은 제가 볼 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걸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공연을요? 아니면은 그 주가의 힘, 움직임을? 다시 파워. 아. 주가도 그렇지만 예.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우리 문화의 컬처의 파워 다시 한번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엔터주들이 거의 뭐 52주 신고가 내달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반영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에도 또 네. 많이도 해주셨었고 그 중국 쪽 얘기 아까 중국 IT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중국 쪽 소비주를 좀 지금 상황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를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요. 예. 소비의 형태가 많이 달라졌어요. 어. 중저가 소비를 많이 떨어졌고 어허.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형태가 중저가로 떨어지기도 했지만 좋아하는 품목들이 호불호가 확확 갈려요. 그래서 중국에 실제로 가셔서 와 중국인들이 이거는 진짜 좋아하네. 요거는 꼭 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도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샤오미죠. 뭐 올해만 3배가 올랐고 지난해만 샤오미. 3배가 올랐거든요. 뭐 판마트 인터내셔널도 한 그쵸. 너댓 배 정도 올랐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여요. 대신에 분명한 건 이전하고 소비 형태가 많이 달라졌다더라. 요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누누이 이사님이 또 예. 강조해 주신 그건 거고. 가서 보면 아는데 안 가면 몰라요. 안 가보신 분들은 아예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달라졌어요. 저도 중국이 이렇게 소비가 트렌드가 변한 거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조금 부자가 되면서 계속 위로 가는 소비였는데 밑으로 거꾸러진 것도 처음 봤고 이런 식으로도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변칙적인 것도 저는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변칙적이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불황형 소비도 있었고 아예 트렌드 자체가 바뀐 것도 왜냐면 있고. 중국의 이제 소비 형태가 되게 재밌는 게 뭐 너무 싼 것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조금 비싼 걸 싸게 사는 방법 없을까 이런 노력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자기들도 자기네 걸 못 믿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가격이 있어야 품질에 대한 부분도 있는 거고 뭐 요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좋은 상품들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게요. 예. 또 최근에 보면은 그 중국 기업 제품들 우리나라에서 TV 광고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자동차 BYD 네, 광고도 맞습니다. 엄청 많이 나오고. 네. 그것도 프라임 타임에. 예. 약간 이건 또 이제 긴장이 되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 관세 프리존으로 관세 영향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엔터 같은 것도 부각이 되기도 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또 부각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개별 아니에요. 기업들의 바이오는 관세 맞죠. 약품 맞아요. 예. 의도 터질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 개발 애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덜한데 예. 아시겠지만 그거는 기업마다 경쟁력이 많이 다른데 저희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은 뭐냐면 기존에 애로 했었던 기업들이 추가적인 애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보자라는 게 비운데 저도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해요. 엄민용 연구원. 네. 저희 이번 주 목요일에 엄민용 그러니까요. 연구원 그 YG 클럽 세미나 알고 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제 후배지만 하여튼 제가 봤던 제약 바이오 애널 중에서는 그냥 여지껏 제가 경험했었던 애널리스트 생활 중에서 거의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약사 연구원으로 있다가 이쪽 애널리스트 업계로 온 지 음. 4년밖에 안 됐더라고요. 예. 탁월했어요. 근데 벌써 예. 베스트 애널리가 그러니까요. 예. 사람들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또 그만큼 또 많은 분들한테 세미나도 잘 하고 들어보면 달라요. 토픽도 그렇고 또 좋은 수익률도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도움을 줬기 맞습니다. 때문에.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YG 클럽 같이 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요 하나 제가 예, 까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G 부스터. 예. 이거 드셔보셨죠? 예, 그럼요. 예. 이거 하나 먹고 또 다른 일정 또 있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같이 예. 이거 하나 먹고. 왜냐하면 거의 1시간 동안 제가 질문 답변을 거의 쉬지 않고 계속 드려가지고 힘드실 텐데 예. 아, 역시 체력이 대단하십니다. 특히 저희가 그 특강할 때는 거의 6시간, 7시간을 내달리지 않습니까? 예, 쉬지 않고 하죠. 네네. 벌써 다 하셨어요? 예. 아, 급하셔라. 또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어디 가세요? 조금 더 시내 쪽으로 또 빨리 나가봐야 됩니다.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죠. 그래서 YG 부스터도 예. 여러분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해서 월간 이선엽 2월 호를 마치고요. 3월 22일에는 이선엽 오마카세 예.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